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사연만 듣다가 얼마 전 시모와 대차게 한판하고 난 뒤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시집살이로 골머리 썩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집 올 때 몰랐는데 제가 정말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시모가 저만 보면 맨날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워서 너한테 준 거다. 다른 집 며느리랑 달리 너는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러면서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대단한 덕이라도 봤으면 이런 사연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받은 건 스트레스 뿐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들 가진 엄마들은 다 이런 걸까요? 시모는 평생 업적이 아들 셋 키워낸 게 가장 자랑인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되어서 자식 키우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가 키운 자식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맨날 입만 열면 아들 자랑하던 시모는 아들 셋 전부 장가 보내고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모가 남편 뒤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해주는 건 없는데 입만 살아서 늘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시모입니다. 저희 남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술, 담배 할 줄도 모르고 돈 되는 일은 야근 특근도 마다 않는 책임감 있는 가장입니다. 월급도 10원 한 장 안 빼고 전부 다 저한테 맡기는 사람이니 착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 살면 새 식구 어디 살겠습니까? 그리고 저까지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처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착실히 돈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집을 매매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좋은 집에 차까지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 그런 거 못 사는 건 나도 똑같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시작해도 정말 잘 살 수 있어. 나 못 믿어? 나는 돈은 없는데 배우자 복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까? 남편은 신혼집을 구하는 게 하늘에 있는 별 따기 같다면서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사과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 저희 둘만의 문제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금전적 능력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남편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독였어요. 둘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때는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댁도 그리 넉넉한 평편은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구두방을 운영 중인 시부와 주부였던 시모, 그리고 남편, 시숙과 시동생이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시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오면서 여러 부족함이 많았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결혼할 때도 남편의 목표는 자식들 어려움 없이 키우는 거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결국 친정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친정은 시댁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아빠가 매운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게 일을 도우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친정에 돈이 있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친정에 부탁을 해보기로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친정에 갔는데 아빠는 별거 아니라는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아, 진작에 말을 하지 왜 이제 얘기해? 내가 그 큰 돈은 못 해줘도 3천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빠, 죄송해요. 손 안 벌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매운탕 열심히 팔아서 우리 딸 시집 갈 때 도움 주려고 벌었지. 나랑 네 엄마는 이 돈 너 주고도 잘 사니까 걱정 말고 좋은 집 알아봐.
아빠는 전세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잘 구해야 좋은 기운이 든다면서 꼭 캐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입지는 어떤지 잘 알아보고 구하라면서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참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3천만 원도 큰 돈이라 죄송스러웠는데 아빠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부모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그동안 각자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받은 3천만 원까지 더해서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걸 들은 시모가 저를 불러서는 100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세 구한다며? 이 돈도 보태서 알아봐. 나중에 살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트집 잡지 말고 그냥 받아. 어머님,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요즘 전세도 비싸서 저희 어차피 대출 좀 받아야 해요. 괜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히 살다가 시댁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고 내 아들 쥐어잡지 말고 그냥 받아. 내가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신세 편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도. 그리고 나중에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딴소리나 하지 말고. 세상에 전셋집 알아보는 아들 부부한테 100만 원 주면서 할 소리입니까?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때 시모의 말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트집 잡을까 봐 도와준다뇨? 괜찮다고 해도 하도 가져가라고 하는 통에 결국 저는 그 돈을 받고 말았어요. 근데 이 돈이 저한테는 쥐약인지도 모르고 받게 된 돈이었습니다.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했길래 저런 말을 하나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던데 저런 시모를 보고도 이 결혼 과연 잘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시모 등살이 장난 아닌 것 같다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진 와중에 제 생각을 바로 잡아준 분이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제게 전화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 얻으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집안 가장으로서 내가 면목이 없어. 그래도 우리 아들 날 닮아서 우직하고 성실해. 이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물려줬다.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채로 시작해도 채워가는 맛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고맙지. 나는 아들보다도 항상 며느리 편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거나 아들놈이 속썩이면 아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털어놔. 저는 시부의 전화에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시부를 보고 자란 남편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이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던데 저는 그때 시부의 전화 한 통으로 큰 위안을 받았거든요. 돈이야 살면서 벌면 되는 건데 시부 같은 성품은 어디서 사올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따뜻한 말과 배려심을 갖춘 남편이 시부를 보고 자라서 그렇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결혼식도 올리고 작지만 저희 부부만의 단란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이 좀 껴있는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집이라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땐 그냥 결혼을 하고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게 좋기만 했어요. 남편과 의기투합하면 안 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직접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지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동생까지 결혼하면서 시댁에는 저까지 며느리가 셋이 됐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형님과 동서랑 서로 의기투합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세 며느리를 똘똘 뭉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시모였죠. 시모는 정말이지 유난히 심했어요. 그냥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닌데 은근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톡톡 건들면서 화나게 한다고나 할까요?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임신하고 회사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을 때였는데 시모가 온다는 말도 없이 온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고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올 곳 왔어? 배고픈데 점심이나 차려봐. 갑자기 점심을요? 집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 아들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냐? 집에서 쉬는 애가 냉장고 관리도 못하고 뭐하고 사는 거야? 제가 뭐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챙겨요? 나는 뭐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는 애 가졌을 때도 항상 냉장고에 반찬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 어디서 유난이야, 유난은? 저는 갑자기 찾아와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열어보는 시모가 불편했어요. 세상에 어느 시모가 아들 집에 쳐들어오듯이 와서는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나요? 게다가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남편 삼시세끼를 더 잘 챙겨야 한다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왜 이런 소리를 듣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 어머님 아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시면 저도 불편해요. 다 이러면서 살림 배우는 건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막말로 시댁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다 훑어보시면서 말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살림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저희 부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든 저희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시모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했어요. 제가 집을 정말 쓰레기처럼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잔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애가 태어나기 전에 바짝 돈 벌어야 한다면서 회사에서 잔업하느라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해결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밥만 잘 나온다면서 저보고 괜히 밥 차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시모가 와서 제게 냉장고가 부실하다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거의 저만 밥을 먹었고 남편도 아침만 먹는 정도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많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시모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만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시모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했던 거예요. 자식이 결혼해서 살림 차렸으면 신경을 꺼야 서로 편할 텐데 시모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괜히 참견이었어요. 정말 한동안 시모가 집에 오면 없는 척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니까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시모를 맡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저는 시모가 저희 집만 온 줄 알았는데 동선의 집에도 갔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댁에 갔다가 시동생 부부랑 마주쳤고 저는 동서와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시부, 시모, 시동생, 남편, 저 이렇게 있었고 동서가 주방에서 과일을 담아 나왔어요. 밖에서 외식을 하고 시부의 권유로 시댁에서 다 같이 잠깐 모였던 날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동서가 담아온 과일을 보면서 트집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꼭 이렇게 과일을 예쁘게 담지도 못하고 아주 맛 떨어져 보이게 가져오더라. 저번에 내가 니네 집 갔을 때 접시에 예쁘게 담는 거 알려줬잖니. 시모의 말에 시부는 놀란 듯 했어요. 시동생도 시모가 또 집에 왔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보며 호통을 쳤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일자리 좀 알아봐. 왜 괜히 잘 사는 애들 집을 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참견은. 그거 다 나중에 당신 아들 고생시키는 일이야. 그게 왜 내 아들 고생시키는 일이야. 다 내 아들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확인하러 다니니까 그만큼 대접받고 사는 거지. 당신은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어. 내가 집에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진짜.
시모는 자기 아들이 반찬을 제대로 두고 먹는지 또 영양제는 먹는지 참견하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궁금하고 계속해서 챙기고 싶었으면 아예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시모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듣다 듣다 못해 지난번에 제가 당한 것도 있고 해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원래 며느리 바늘로 찌르면 아들은 몽둥이로 맞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한테 화풀이 잘못하면 다 남편한테 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야? 너 그럼 내 아들 쥐어 잡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널 바늘로 찔러?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말해주고 간 건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말뿐이었어요. 그날 어머님 다녀가시고 제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아세요? 아마 저보다 어머님 아들이 제 눈치 보느라 더 힘들었을걸요? 저는 시모를 보면서 그동안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한두 번 왔던 것도 아니고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다니는데 이게 시댁에서 시모 모시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그때 정말 참다 참다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당당하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부는 시모를 보며 호통을 쳤어요. 당신 한 번만 더 자식들 집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며느리들 여기 못 오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얼굴 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찾아다녀? 내가 진짜 며느리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네. 내가 뭐 나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다 얘네들 잘 되라고 그래서 조언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무작정 해주는 말이 무슨 조언이야? 잔소리지. 정신 좀 차려 제발.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린다는 듯이 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형님은 그동안 시모한테 당한 게 많아서 시댁도 잘 안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쩐지 시댁에 오면 동서는 자주 보는데 형님은 잘 안 오길래 저는 형님이 바쁜가 했어요. 제가 이 정도로 당했는데 맏며느리였던 형님은 얼마나 시달렸을지 감도 안 오네요. 그래도 시부가 대화는 통하는 편이라 시모를 조금은 제지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형님과 겪었던 일이 있으니 더 시부가 시모를 단속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을 나와서 시동생 부부와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동안 있던 일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게 됐죠. 시동생과 남편이 자리를 피해줘서 동서와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그동안 시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번에는 베란다에 있는 빨래 보면서 흰 옷은 삶아서 손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걸 다 삶아요. 그때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어디서 옷 삶을 냄비를 챙겨 오셨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걸 다 삶았어? 막무가내로 오셔서 그걸 다 삶겠다는데 흰 옷들 안 삶으면 집에 안 갈 기세였다니까요. 동서는 그날 시모가 가져온 냄비에 옷을 삶고 손빨래를 하느라 허리 아파서 이틀을 알아누웠다더군요. 아마 제가 임신 안 했으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 같았어요. 동서는 그날 이후로 시모가 오면 집에 없는 척 몇 번 했더니 안 온다는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모가 말도 잘 안 통하고 답답한 사람이다 싶긴 했는데 정말 입이 벌어질 만한 사건에 놀랐어요. 그날 동서랑 서로 답답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잠시나마 훌훌 털어낼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시모가 심심해서 일을 벌리는 것 같았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한 번은 시모가 형님과 저 동서를 시댁으로 따로 불러 모았어요. 저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또 집으로 올까봐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을 가보니 시모는 아예 작정하고 며느리를 다 불러 모은 거였어요. 시모는 주방에서 손칼국수를 만들겠다고 홍두깨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도 3덩이나 있었고 그걸 보자 정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시댁은 임대 아파트였는데 집도 좁은 편이었어요.
방 하나, 거실, 주방이 겨우 나눠져 있는 작은 평수였죠. 그러니 주방이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손칼국수를 하자는데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탁 막혔어요. 그때 시모가 며느리들을 보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서 있어? 얼른들 자리 잡고 앉아서 반죽 밀어야지. 지금부터 해야 저녁에 다 모여서 손칼국수를 먹지. 사전에 말도 없이 이런 걸 준비하는 시모라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형님은 시모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주셔야죠. 저 유치원에서 애도 데려와야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손이 4명씩이나 있는데 왜 못해?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못해요. 그리고 오늘 남편도 야근 있는 날이라서 집 못 비웁니다. 애초에 저녁에 다 같이 먹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아들 셋 키우면서 손칼국수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걔들이 다 없어서 못 먹었어. 그건 옛날이고요. 면 요리 싫어해서 라면도 안 먹는 사람인데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얼굴로 시댁을 나갔어요. 저랑 동서는 어찌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온 시부 덕에 손칼국수 만들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시부는 며느리들 불러놓고 또 뭐하냐며 호통을 치셨고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아들 집 못 가게 하니까 내가 다 불러 모은 거잖아. 내가 가지 말란다고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제발 그냥 애들끼리 살게 두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밀가루 뜯어서 수제비나 만들어. 내 참 속 터져서 못 살겠네. 저와 동서는 시부 덕에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한테 그만 좀 하라고 호통을 치다가도 저와 동서는 어서 가보라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참 시댁만 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시부도 시모 행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부가 며느리들 편에 서주니 훨씬 편하긴 했어요. 애초에 시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시부뿐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모와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한 딸을 낳고 키우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육아가 힘들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정신없는 날들이었죠. 제가 애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시모는 육아에도 정말 참견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말로는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늘 말만 너무 앞서서 문제였지만요. 한 번은 주말이라서 시부와 시모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시부가 손녀를 너무 예뻐해서 항상 작은 선물을 주시거나 장난감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조금 불편해도 가끔 집으로 초대해서 다 같이 밥도 먹곤 했어요. 딸아이가 3살쯤 됐을 때였는데 시부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쉬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방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대뜸 오더니 쓰레기가 많다고 조금만 버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가게 가려던 남편이 일반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는 가는 길에 버리겠다면서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시모가 본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모는 남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 남편을 불러 세우고는 남편 손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뺏어 들고는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다그치듯 말하셨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려서 내보내? 남자가 이런 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제일 후져 보이는 거 알아 몰라?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무시당하고 후져 보였으면 좋겠니? 어머님, 무슨 쓰레기 봉투 하나 드는 걸로 사람이 후져 보여요. 그리고 집에 쓰레기 쌓아두는 것보다 낫지 왜 그러세요? 당장 앉을 자리도 없이 꽉 찬 것도 아니고. 너 나 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지? 괜히 나 복장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가는 길에 자기가 버리겠다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집에서 서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정 싫으시면 어머님 아들 데려가셔서 사시는 게 속 편하시겠네요.
제가 시모를 보면서 남편 데려가서 살으라는 듯이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바닥에 쓰레기 봉투를 내팽겨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쓰레기를 내팽겨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모가 바닥에 던진 쓰레기 봉투는 무참히 터졌고 한순간에 거실 곳곳이 쓰레기로 난리가 났어요. 갑작스런 소란에 애는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대체 집에 올 때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되죠. 나는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나중에 음식 쓰레기 봉투도 들고 나가고 싶어? 남자놈이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니고 싶냐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차라리 냄새 풍기면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살다간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혼당해서 평생 엄마랑 살길 바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실 거면 손녀도 보지 말고 사세요.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모는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울더군요. 집 바닥은 쓰레기 천지에 딸과 시모가 동시에 우는 탓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뭘 잘했다고 우냐면서 다그쳤어요. 그리고는 쓰레기 전부 치우고 가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말에도 이걸 자기가 왜 치우냐면서 화를 냈어요. 결국 시모는 시부가 호통을 치면서 다 치우라는 말에 집안 여기저기 떨어진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시부는 저한테 절대 도와주지 말라면서 말했고 저는 놀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될 상황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남자가 쓰레기 버린다고 집안에서 쓰레기 봉투 던져서 터트리는 사람은 저희 시모뿐일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제가 집안일에 치여 살면 저희 부모님도 싫을 상황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에도 시부 덕에 시모는 스스로 바닥에 내던진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갔습니다. 시모는 늘 저렇게 시부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도 꼭 이상한 고집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5년 차가 되어 있더군요.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저와 남편이 청약에 당첨돼서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해였어요. 딸이 점점 커가니까 살던 집이 좁아져서 집을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청약에 당첨됐던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드디어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보게 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동안 아끼고 절약하며 살던 게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해도 대출은 필수였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마냥 좋더라고요.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지내다 입주일이 됐고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할 만한 아파트에 첫 발을 들였어요. 이사 첫날 시부는 전화로 축하한다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사 잘했냐? 축하한다. 둘이서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아직은 대출이 더 많아요. 부지런히 벌어서 갚아야죠. 그게 어디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빚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대견하다 우리 며느리. 어른들 도움 없이 이만큼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다 고맙다. 아버님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음에 집들이 할 테니까 꼭 놀러 오세요. 저는 시부와 짧은 통화를 하며 초대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사 첫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전화가 온지도 모르고 짐 정리 한참이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전쟁 같은 앞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며칠 뒤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딸은 어린이집에 갔을 때였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오늘 저 쉬는 거 다 안다면서 직구경을 오겠다고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그 전화 한 통이 태풍이 몰려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집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시집 올 때 100만 원 해준 거 알지? 너 이 정도로 살게 된 거 다 내 덕도 일부 있는 거야. 100만 원 필요하세요? 누가 100만 원 필요하대? 하여튼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다는 소리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집에 어머님 지분을 왜 찾으세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100만 원 해주고 집에 지분 찾던 시모는 저랑 대화를 하다가 집안을 보겠다면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인가 걱정이었는데 시모는 안방으로 가더니 갑자기 안방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당당한 목소리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 방이 좋겠다. 아, 그래도 시부모가 안방에서 지내는 게 너희도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아, 안방에서 지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너희들만 이런 집에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누가 봐도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보탰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냥 100만 원이 아까우면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지내요? 방도 3개씩이나 되고 거실이 저렇게 넓은데 왜 못 지내? 안방은 내가 쓰고 너랑 네 남편 중간방 쓰면 되지. 그리고 애는 저쪽에 작은 방 주면 딱이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저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시댁에 손 벌린 적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했지. 양가 어른들한테 쉽게 손 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제 와서 방을 하나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가 그렇게 싫은데? 진짜 억울한 건 나야. 아들 잘 길러서 키워놨더니만 내가 이 정도 덕도 못 보니? 정 싫으면 내가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돈 1억쯤 주던지. 뭐라고요? 1억이요? 내가 100만 원 준 거 잊었어? 그 돈에 이자 쳐서 주면 내가 아들 키운 돈 받는 거지. 무슨 이자를 1000%나 받아요?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그냥 좀 나가세요. 뭐야? 이런 삐리리 같은 걸 봤나? 내가 너 같은 삐리리 며느리라고 아주 웃긴다 너. 저는 그때부터 시모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놓은 시모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이 누워서는 쉴 새 없이 욕을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쌍욕을 많이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시모 때문에 얼굴까지 새빨개지도록 시모를 끌어내려고 애썼어요.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시모를 끌어내는 저를 보면서 시모는 낙을 쓰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집에 지분이 있다니까. 1억 내놓으라고 1억. 꼼짝도 안 하는 시모를 보면서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시부였죠. 저는 바로 시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안방에 대자로 누워있는 시모를 보여드렸어요. 영상통화를 받은 시부는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영상통화는 손녀 볼 때만 하던 시부는 안방에 대자로 누운 시모를 보자 무슨 일이냐면서 소리를 쳤어요. 저는 놀란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머님이 저희 집 안방 내놓으라고 버티고 시위하세요. 아버님이 좀 알려보세요. 이 여편네야, 정신 나갔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4명에 못 살겠어. 집에서 당장 나와. 당신 제발로 안 나오면 내가 끌어내러 갈 거야. 시부는 시모의 모습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안방을 내놔야만 시모가 나갈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버님이 호통을 치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군요. 그대로 2시간이 흐르는데도
누워서 입만 열면 1억 내놔라.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다.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뒤 시부가 시모 갔냐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진이 다 빠져서 시부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정말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저 정말 경찰 부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내가 가마. 조금만 참아라. 미안하다, 아가. 저 그때 시부 아니었으면 진짜 경찰 불러서 시모를 끌어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안방 차지하고 안방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결국 시보가 구두방 문 닫고 저희 집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시모는 안방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지쳐서 시모를 끌어내지도 못했고 멍하니 앉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만 봤어요. 시부는 저희 집 안방에서 누워있는 시모를 보고는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안방에 누워있는 시모를 보고는 소리쳤어요. 이 여편 내가 진짜 치매가 왔나? 정신 나갔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약을 잘못 먹었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장 안 일어나? 당신 왔어?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 방 넓고 좋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주. 여기서 당신이 왜 살아? 당장 일어나, 당장! 시집 와서 사는 동안 저는 시부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호통을 치면서 시모를 타이르는 시부는 봤지만 화가 잔뜩 나서 시모를 다그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시부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나갔어요. 시부는 나가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나가셨고요. 저는 방금까지 있던 일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은 낮에 있던 일을 듣고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때 미안하다는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말 듣고 제가 잠시 괜찮아지면 뭐합니까? 또 시모가 와서 언제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시댁에도 안 가고 시부랑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제 소식을 듣고는 형님이랑 같이 저희 집을 온 거예요. 얼떨결에 모인 저희는 그날 셋이 시모와 있었던 일을 한없이 털어놨어요. 들어보니까 시모한테 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시모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형님과 동서한테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동서한테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다면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네요. 세상에 자식 키우면서 고생 안 하는 부모가 있나요? 시모는 이상하게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값을 며느리한테 요구했어요. 듣다 너무 억울해진 저희 셋은 시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시모가 더 심한 것도 요구할 것 같았거든요. 동서한테는 용돈을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1억을 달라고 한 걸 보면 나중에는 정말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늘 뿐이셨어요. 물론 그걸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시모랑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시부 말대로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날 정말 시댁으로 간 저희 셋은 시부모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형님은 셋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대표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막 하시는 거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단명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참견하면서 화내시면 저희 용돈도 아예 안 챙기고 앞으로 생신도 안 챙길 거예요. 뭐? 내가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요새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산다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해서 내가 더 억울해. 그래, 연 끊어. 연 끊자고. 시모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연을 끊자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아들 셋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다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당신 그만 못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 못 살아. 그리고 이거 지금 아들 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당신 사리사욕 채우는 거라고. 며느리 잡으면 아들 고생하는 거 몰라서 이래. 그럼 나 대신 당신이 말하던지. 자식들 잘 키워서 장가 보냈으면 이제 며느리 덕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당신 지금 당장 결판 지어. 시부는 끝까지 며느리 덕 봐야 된다면서 발악을 하는 시모를 보고 호통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결심이라도 한 듯 시모를 붙들고 세 가지를 읊었어요. 시부가 시모한테 고르라고 말한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구두방 정리하고 시부 고향으로 귀농해서 농사 짓는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시부와 이혼한다. 세 번째, 며느리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시집살이 안 하고 잘 지낸다. 시부는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말하면서 하나만 무조건 고르라면서 시모를 보챘어요. 그러면서 시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여기서 며느리들한테 사과하든지 나랑 이혼하고 각자 살든지 아니면 아들을 못 보는 저 시골 내려가서 귀농하든지 해기래 당장.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고민할 거 아니면 지금 골라. 얼른 고르지 못해? 시모는 시부의 말에 놀라서 고민을 하더니 하는 수 없이 3번을 골랐습니다. 시모는 성격상 귀농해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진 게 하나도 없던 시모가 이혼도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시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나마 시부가 구두방을 하니까 시모는 놀고 먹고 지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심심하면 남의 인생 씹으면서 산다더니 시모가 할 일이 없어서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들한테 집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3번을 고른 시모는 형님과 저 동서를 보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정말 너희가 잘 살길 바래서 그런 거야. 너희도 자식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봐 어디. 어머님, 자식 잘 살길 바라면 그냥 지켜보셔야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제발 지금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친정 가면 다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라고 어머님이랑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편한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고집했다. 나도 많이 반성할게. 그동안 어른으로 집안에 분란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저는 시모의 울음 섞인 말에 답답했던 속내를 털어놨어요. 그러자 시모는 목 놓아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어요. 자식 잘 살기 바라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자식들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가끔 친정 가면 저를 아직도 애처럼 생각하시고 제 걱정만 하는 부모가 있는 딸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저를 자신이 키우던 아들을 뺏어온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시부의 지혜로 시모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찾아오거나 다짜고짜 용돈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갑자기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확인하듯이 묻는 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정말로 제 살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형님과 동서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남편도 이제야 한시름 덜겠다고 말하더군요. 시부도 이제는 시모 단속하느라 신경 곤두설 일도 없고 정말 모두가 다 편안해졌어요. 시부가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꼭 물가에 애라도 내놓고 온 것처럼 불안했던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전화해서 별일 없는지 확인하고는 하셨어요. 한 번은 시부가 제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아가 혹시라도 네 시모가 또 막무가내로 집에 오면 꼭 나한테 전화해. 미안해 하지도 말고 꼭 말해라.
그래야 나도 귀농을 하든 이혼을 하든 해서 새 인생 살지. 아버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요즘에는 정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전화도 자주 안 하시고 정말 편해졌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 있었으면 꼭 편하게 말해라. 나는 우리 며느리들 편하게 지내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아버지 찬스가 생겼다 생각해. 저는 시부의 말에 든든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것만큼 세상에 큰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분란을 겪은 뒤에 찾아온 평화 덕분에 저는 이제야 평안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70에 자식을 낳아서도 효도를 본다는데 알아서 두면 나중에라도 자식들이 효도 안 하겠나요? 그리고 거창하게 효도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저 서로 의지하면서 다독이면 그것도 가족들끼리의 정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헐뜯고 살면 그것도 다 말짱 도루묵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라면 저는 365일 계속해서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별일 아닌 일에도 웃으며 지내는 건 다 가정의 평안이 깃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사연투부에서 이런저런 사연 듣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제 사연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연을 지금 듣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봄꽃이 피는 계절에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